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소식과 나루이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큐브, 뉴스리뷰, 출발 640 등을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현직 경찰관이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성폭행하려다가 구속됐다는 소식과 다크웹 관련해서 음란 정보뿐 아니라 300만 건이 넘는 한국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10월 19일 뉴스 13에서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주거침입 성범죄는 모두 1,611건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현직 경찰관이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이 같은 주거침입 성범죄가 1,600건 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음을 전했는데요.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주거침입 성범죄는 모두 1,611건으로 이 중 강제추행이 671건에 달한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소 의원이 주거침입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경찰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뉴스큐브에서는 최근 30대 경찰관이 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집에 쫓아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구속됐음을 전했는데요. 추적 20여일 만에 검거되었으나 그동안 정상 출근하며 아무렇지 않게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정인용 기자는 지난달 10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이 사는 서울 광진구의 한 공동주택으로 쫓아가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으며 피해 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남성이 현장에서 즉각 달아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서울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A경사였습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찍힌 CCTV 등을 토대로 주변을 추적해 지난 3일 A경사를 22일 만에 검거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범행 다음 날부터 검거되기까지 집회 시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으며 해당 여성과는 1년씩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A경사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일 A경사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경사의 수집한 증거물에서 강간미수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서울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 사건으로 여성 상대 범죄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유세 범행을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메이커에서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상기시키며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문고리를 잡고 집에 따라 들어가는 행동으로 공포감을 자아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을 전하면서 재판부는 성폭행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솔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홀로 집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쫓아 문을 손으로 붙잡은 30대 남성 조모 씨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보라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지난 16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간미수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조 씨가 여성을 뒤따라가며 모자를 쓰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긴 했지만 현관문을 친 것을 강간으로 이어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고 말도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따라갔다고 주장한 점 역시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는 불특정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줬다며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는데요.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위 보도들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주거침입 성범죄는 1,611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합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은 무척 심각합니다. 집까지 따라오는 이러한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이러한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도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을 어떤 형태로든 다뤄줘야 합니다. 지난 10월 18일 뉴스 리뷰에서는 일반적 인터넷 경로로 접속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음란 정보 유통뿐 아니라 300만 건이 넘는 한국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리뷰에서는 일반적 인터넷 경로로 접속이 불가능한 다크웹이 최근 음란 정보 유통 등 각종 범죄의 목적에 쓰였으며 한 인터넷 보안업체가 조사해보니 300만 건이 넘는 한국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르라는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이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창한 명분과 달리 온갖 불법 정보와 은밀한 거래의 창구로도 활용되는 실정이며 다크웹은 올린 사람과 이용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이같이 여러 불법적인 거래들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보안업체가 1년간 4천만 페이지가 달하는 다크웹들을 분석해보니 유출된 국내 개인정보는 300만 건이 넘었는데요. 취업 교육업체나 홈쇼핑 사이트, 영화 다운로드 등 과정까지 추정 해킹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는 자신의 정보가 누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경찰이 미국 등 32개국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적발한 아동음란물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이 228명이나 되었는데요. 다크웹이 생각보다 훨씬 더 사회 저변에 퍼져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상명 정보보안업체 NSHC 이사는 2016년부터 다크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32만 개, 우리나라에도 10여 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크웹 접수 방법들이 손쉽게 알려져 많은 한국인들이 다크웹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나 당국의 적극적 국제공조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7일 출발 640에서는 경찰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영상에서는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접속 화면에 한국과 미국, 영국 등 법 집행기관의 공조수사로 폐쇄됐다는 안내문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2년간 이들 3개국을 포함해 총 32개국이 합동 단속을 벌여 모두 310명의 이용자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아동음란물을 유통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게 검거된 한국인 22살 손모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으로부터 서버 소재지가 한국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아 공조 수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경찰은 손 씨가 2년 8개월간 위로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약 4억여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챙긴 사실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 수사 1대장이 범죄 사각지대였던 다크웹 사이트도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고 추적 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반증이라고 얘기한 인터뷰를 함께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다크웹 사이트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과 의미 등을 발표했다고 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다크웹을 통해 음란 정보 노출의 문제 외에도 300만 건이 넘는 한국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것을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일종의 사각지대였던 다크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개인들이 사이버상에서 신원 노출과 댓글 등으로 인해 입는 정신적 피해는 엄청난데요. 이로 인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대처법이나 혹시라도 자신의 신원 관련 정보가 노출되거나 댓글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더 유익했었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 21일 방송된 여담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억은 잃어도 일상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치매 친화사회 특집 2부작 중 1부가 방송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게 노인의 문제라든지 이제는 노인의 문제가 아닌 나에게 언제 닥치느냐의 문제가 되었다는 전문가의 말로 시청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꿈꾸지만 그 누구도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자막이 방송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치매 친화 사회로 가기 위한 해법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방송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치매 노인이 있는 한 가정에서 방송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80살 김옥화 할머니는 60년을 같이 산 남편 권태우 할아버지는 10년째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가 발생하는 과정을 자료 영상과 전문가의 말로 설명하며 질병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조 단위의 서로의 커넥션을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끊어진 뇌세포는 다시 연결돼 치매 증세는 호전이 어려워서 이상행동을 동반하기도 해 전에 없던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권 할아버지는 역부족입니다. 간병을 하고 있는 할머니의 인터뷰를 통해 환자 본인뿐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 죽고 살아가 또 이렇게. 최근 자식들이 이어서 치매 환자 가족이 치매 환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간병을 도맡은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우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치매 환자 역시 급증할 거라는 통계 자료도 보여주었는데요. 2050년엔 치매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광범위한 사회 문제가 되었음을 잘 전달한 부분이었습니다. 언제냐의 문제가 돼버릴 정도로 정부는 2017년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우리 치매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며 각종 서비스를 한없이 제공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전문가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제공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국가가 감당하기가 국가 전체 치매 관리 비용은 연간 약 14조 6천억 원, GDP의 0.8%에 달한다는 자막이 그 부담을 실감케 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치매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사례가 나옵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 오무타시. 일본 오무타시의 소규모 다기능 돌봄 주택을 소개했는데요. 일본 전역에 있는 민간 노인 돌봄 시설. 간호사를 포함해 25명의 직원이 인근 치매 노인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대표이사는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이 입소하게 되는 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한다면 그동안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또 소규모 시설이라서 환자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고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원래 살던 동네에서 낯익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과 약을 챙겨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였습니다. 하루에 4차례 방문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사까지 챙겨주지만 개인 부담 비용은 월 30만 원 정도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오무타시에는 이런 돌봄 주택이 초등학교 수와 비슷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돌봄 수요와 사회적인 비용이 급증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도 도입이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들의 삶의 질도 나아집니다. 일본에는 돌봄 주택 외에도 다양한 돌봄 형태가 마련되어 있다는데요. 증세의 경중이나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서비스를 표로 보여주어 이해가 수월했습니다. 그중 그룹홈은 치매 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가정의 형태였는데요. 치매 증세가 있지만 각자 맡은 집안일을 하면서 내 집처럼 생활한다는 점이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스스로 해내는 성취감을 주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요.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를 열고 치매 안전망 구축에 나서거나 가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에 지친 환자 가족들의 쉼터 역할도 아직 갈 길이 먼. 그래도 치매 친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었는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도 참여해 치매라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이 와닿았습니다. 한국보다 치매 유병률이 높은 덴마크에서는 어떤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지 치매 친화 사회 2부를 예고하며 방송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김정은 학생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일본의 시스템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증상의 정도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치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하루빨리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그래도 주장했던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그게 정말 묻지마 반대를 해야 할 사안인지 정말 찬찬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입니다. 좌파 법피아 아지트가 되고 맙니다. 검찰, 경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무엇인지 또 이 공수처 설치가 지금 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입장까지 알아볼까요? 네,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있습니다.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등 세 개의 주요국과 달리 검찰의 수사권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할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를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과 함께 검찰 권력 견제 또한 또 다른 방안으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조선일보는 10월 21일자 황교안 여 친문보위부 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투쟁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검찰의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해 사건을 가져와 덮으려고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전합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21일자에 실린 이해찬 과거 이해찬 공수처 설치 주장 한국당 반대 명분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1998년 이해창 한나라당 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2012년 한나라당 여러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당대표도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도합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10월 21일자 이인영 검찰개혁 이번 주 중대 고비 한국당 엉터리 선동 멈춰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유한국당 작파 정권의 정권 연장용이라는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제안을 갖고 오기를 희망한다고 보도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20일 민주 검찰개혁 법안서 공수처 따로 처리 바른미래 협력 불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를 구상하는 민주당에 반발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로 삼으려 한다며 정치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논쟁을 우리 언론들은 여야 정치인이나 각 당의 격앙된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여야의 심각한 대치 상황을 전해줍니다. 네, 지금 국회는 현재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안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각 정당에서는 어떤 안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볼까요? 네, 백혜련 의원의 안과 권은희 의원의 안 차이점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그리고 공수처의 기소권, 수사권 행사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백혜련 안은 추천위가 5분의 4 찬성을 거쳐 공수처장 후보자를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내정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합니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장 후보자가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임명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임명하도록 합니다. 수사처 검사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백혜련 안은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으로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전직 검사의 경우 전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권은희 안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전직 검사 출신 제한 규정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백혜련 안은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한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 나머지 대상은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는 검찰로 이첩합니다. 권은희 안은 기소권 행사에 있어 기소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민주당은 백혜련 안을 지지하되 권은희 안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두 안 모두 거부하고 공수처 설치 자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월 20일 여야 공수처 뜨거운 공방 대치 백혜련 안, 권은희 안 21대 국회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여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두고 정면 대립 중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며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안을 통과시켜
짜는 입장이라고 보도합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20일자에 실은 공수처법 이달 처리 의지, 한국당 장기 집권 노린 독재법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국 사태 이후 패스트트랙 전국으로 전원 감도는 국회 분위기와 여야의 날선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도합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10월 17일자에 민주당, 바른미래당과 협공으로 한국당 공수처 반대 뚫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캐스팅 보트를 진 바른미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경향신문 역시 지난 19일에 실은 여름은 조국 정국, 가을은 패스트트랙 정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공수처 설치의 본회 통과 여부가 바른미래당에 달렸다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들은 공수처 설치에 따른 두 법안 상정 때문에 전은희 감독은 국회의 분위기와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을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정작 두 법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과 비판 없이 단지 여야 정치인들의 격양되고 분노하는 언행만을 보도하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극단적 정파성과 정치 환멸만을 고양시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도 좀 살펴볼까요? 외국에는 이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권과 기소독촉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수처와 유사한 반부패기구나 조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의 10월 22일자 공수처 논란 속 해외 반부패 기구 살펴보니 라는 기사를 보면 영국, 뉴질랜드, 미국, 인도네시아에 있는 검찰과 별도의 반부패 수사기관은 기소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 기관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더라도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반부패 수사 자체를 축소시켜서는 안 되는 만큼 다양한 수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보도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미 지난 2016년 공수처 외국에는 어떻게 존재하나 라는 공수처 논란 시리즈 기사를 통해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국의 반부패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조사권 및 기소권 부여는 제각각이었다고 보도합니다. 노컷뉴스와 중앙일보 기사처럼 우리나라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을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현직 검사장 수사조정권 공수처 중국 그대로 베끼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처럼 공직자 부패 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윤용걸 전 전주지검장을 인용해 보도합니다. 중앙일보 또한 공수처 중국 베낀 것, 그쪽에선 정적 제거 활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제도를 베껴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이며 공수처 도입 국가는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윤은걸 전 전주지검장이 지난 6월 검찰 내무망 2+에 올린 글을 인용해 보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을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 비교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몇 개의 해외 사례와 각 나라마다 다른 정치 사법 체제를 우리나라 사법 체도와 단순 비교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는 방식은 언론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부터 설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현재 첨예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어떤 태도로 보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 여론의 공감은 매우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에 대해 기계적인 중립 보도와 양비론 보도만으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만을 낭비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국회 신속 처리 안건을 보도하면서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난장판을 중계하는 언론 때문에 국민들은 답답함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우선 여야 정치권의 양쪽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따옴표로 전달하는 기계적 중립에 매몰된 보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언론의 기계적 중립은 극단적인 주장을 걸러내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흐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론은 양비론을 지향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수처법 설치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해주는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은 정치권 갈등과 국민 여론을 보도할 때 단순히 공수처 설치 찬반에만 집중하지 않고 싸움을 부추기는 감정적, 선정적인 보도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환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